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시간, 바로 노년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다 혼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으시죠? 아이고, 나도 그래. 텔레비전이 말동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외로움이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때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 알지? 빈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혜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남의 이야기 같지 않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이웃, 친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노년의 사랑과 재혼, 달콤한 로맨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숨겨진 현실은 어떨까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나도 친구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처음엔 좋다더니. 여러분의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오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함께 혜미 할머니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혜미 할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그녀가 들려주는 진솔한 고백,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혜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는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도 노년에 찾아온 사랑이 사실은 더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봄이 오면 언제나 마당에 꽃을 심곤 했습니다. 장미, 국화, 제비꽃까지. 저희 집 마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작은 정원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곤 했어요. 혜미야, 내가 심은 꽃보다 내가 더 예쁘다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김혜미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어요. 경기도 용인시 한적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죠. 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35해를 보내고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리울 때면 학교 근처를 산책하곤 해요. 남편 정철수는 지역 농협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영희, 두 자녀를 뒀어요. 민수는 지금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영희는 캐나다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새해 전 갑작스레 찾아온 남편의 심장마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혜미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주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밥을 한 공기 차려놓고 먹다가도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마당에 꽃을 심다가도 문득 남편 생각에 멍해지곤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서울로 오세요. 민수가 자주 전화해서 제안했지만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도 캐나다로 오라고 했지만 낯선 나라에서 딸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혜미 씨, 독거노인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때요? 이웃집 최 여사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상훈 씨라고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74 노신사였어요. 깔끔한 차림새와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혼자 앉아 계시네요. 괜찮으시면 말동무라도 될까요?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상훈 씨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지식이 풍부했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혜미 씨 같은 분이 혼자 지내시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예쁜 꽃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가 어느 날 건넨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편 이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고독감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혜미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상훈 씨의 고백에 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그를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상훈 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재혼하면 재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 많다던데. 민수의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이해도 됐어요. 아이들은 저를 걱정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훈 씨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혜미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법적으로 재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거도 좋고. 당신이 편한 대로요. 상훈 씨의 제안에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어요. 네, 같이 살아봐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몰랐던 상훈 씨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고독을 피하려다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될 줄은. 상훈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달은 마치 꿈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상훈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하고 가끔은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남편 철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혜미야,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대학 다닐 때 배운 레시피야. 상훈 씨가 만든 된장찌개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집안일의 부담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간단히 차려 먹고 설거지도 내키면 했어요.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죠. 하지만 둘이 살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훈 씨는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매일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제대로 차려야 했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했습니다. 혜미야, 이 접시는 왜 아직도 싱크대에 있지? 식사 후에는 바로 정리해야지. 상훈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기대가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했습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하고 화장실 청소는 사흘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던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은퇴 후 편하게 지내려던 노년에 다시 집안일에 매여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훈 씨, 우리 조금 여유 있게 살면 안 될까요? 매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말에 상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혜미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아. 나이 들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한 번은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훈 씨는 병원에 데려가 주긴 했지만 다음 날부터 또다시 청소를 재촉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는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혜미야, 이 소파 위치를 바꿔보자. 창가 쪽이 더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소파 위치, 식탁 배치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장식장은 너무 오래됐어. 새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남편과 함께 신혼 때 사서 평생 아껴온 장식장이었는데 상훈 씨 눈에는 그저 오래된 가구일 뿐이었어요. 텔레비전 채널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녁에 드라마를 즐겨봤는데 상훈 씨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만 보려고 했어요. 리모컨 쥐는 사람이 채널을 정한다며 대부분 그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8시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해요. 같이 볼까요? 제 제안에 상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오늘은 특별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해. 드라마는 녹화해서 내일 봐도 되잖아?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불만으로 자라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외로움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상훈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훈 씨,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당장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그때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병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 체크하고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데려가야 했죠. 상훈 씨의 상태는 호전됐지만 그 사건 이후 그의 성격이 변했어요. 더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약을 한 번 늦게 챙겨주면 화를 내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짜면 먹지 않았어요. 혜미야, 내가 아픈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날 저녁 반찬이 너무 짰잖아.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 거라고. 억울했지만 아픈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더 조심하며 그를 돌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제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고 좋아하던 노래 교실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도 상훈 씨는 제가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며 불평했어요. 병원에 데려갈 때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는 거야? 다른 할머니들은 남편 병원 모시고 갈 때 훨씬 더 빨리 준비한다던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그의 콧꼬리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훈 씨를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독보다 나은 삶일까요? 점점 더 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이제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 결정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제주도 여행 티켓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었어요. 상훈 씨, 다음 주에 2, 3일만 제주도에 다녀올게요. 민수가 선물해 준 여행이에요. 그런데 상훈 씨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혜미야,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여행을 간다는 거야? 나 혼자 약은 누가 챙겨? 식사는 누가 준비해?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웃집 최 여사님께 부탁드려도 되고. 안 돼.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민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결국 저는 여행을 포기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대부분 취소해야 했고 좋아하던 노래 교실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상훈 씨는 늘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미야, 오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1시간 동안 10번도 넘게 걸었다고.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상훈 씨의 전화를 못 받았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꾸중을 들었어요. 걱정했어요. 다음엔 꼭 받을게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약 먹을 시간도 지났는데.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도 나한테 미리 말하고 1시간 이상 집을 비우지 마.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제가 이제는 모든 행동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상훈 씨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주말 아침 상훈 씨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책이 아니라 서류야. 잠깐 이리 와봐. 다가가서 보니 법률 문서였어요. 위에 부동산 공동명의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 이제 법적으로도 서로의 재산을 나눠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내 집 명의에 내 이름을 올리고 내 연금 저축 계좌에 내 이름을 올리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니. 상훈 씨,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혜미야,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속일 것 같아? 상훈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내 연금 계좌에 내 이름을 올려줄게. 그러면 어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로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상훈 씨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말투도 차가워지고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의 휴대폰을 실수로 만졌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상훈 씨,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그 할머니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제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메시지를 더 읽으려는 순간 상훈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상훈 씨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달콤한 말과 행동이 모두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용기를 내어 딸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제가 처음부터 그 사람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내일 바로 한국에 갈게요. 다음 날 영희가 추천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훈 씨 몰래 나온 자리였어요. 김혜미님,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혼이나 동거 관계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제가 사기를 당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집 명의는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강압적으로 행동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상훈 씨와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처럼 이젠 저 자신을 보호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상훈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갈 거야.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남편 철수와 함께 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철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남편이 듣고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민수와 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 중앙에 걸려있던 사진이 상훈 씨가 오면서 구석으로 옮겨졌더군요. 사진 속 웃음 띤 제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웃고 있지 않아요. 상훈 씨와 함께한 이후로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결정했어. 엄마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저 내일 한국에 도착해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전화를 끊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의 물건들을 모아 가방에 담았어요. 그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뭐해? 그가 물었습니다. 상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우리 이제 헤어졌으면 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훈 씨의 짐을 정리해 놨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주세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냉정한 얼굴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나갈 것 같아? 이 집 절반은 내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우리가 동거한 지 반년이 넘었잖아. 법적으로 나도 권리가 있어. 내가 날 배신하면 법정에서 만나야 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변호사님께 확인했어요. 당신에겐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변호사? 언제 변호사를 만났어? 오늘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 알아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요. 상훈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순간 그가 저를 때릴 것 같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도리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너무 쉽게 믿었어. 너 같은 할머니들은 항상 그래. 외로움에 약해서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다 넘어가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몸서리쳐졌습니다. 당장 나가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 웃기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함께 살기로 한 사이잖아. 제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딸이 내일 한국에 와요. 변호사와 함께요. 그제서야 상훈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짐을 집어들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너 두고 봐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혼자가 됐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가 도착했어요. 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영희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상훈 씨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캐나다로 같이 가요. 우리 집에는 방도 넉넉해요. 영희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이곳에 엄마의 추억이 있어. 일주일 후 영희는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집안을 새롭게 정리했어요. 상훈 씨가 옮겨놓은 가구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가 치워버린 남편의 사진들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콧소리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누구를 위해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혜미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긴 여행을 다녀왔어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최근에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물었어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요즘은 아들 민수가 주말마다 찾아와요. 손주들과 함께 집 앞 정원에서 꽃을 심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희도 석 달마다 한국에 와서 제게 머물러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더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된 동반자보다는 평온한 고독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철수야,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